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보통 선크림은 그냥 1년 365일 저도 쓰거든요.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 사용 그러니까 봄철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꼼꼼히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내용은 피부과 의사 김홍석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 유튜브로 좀 참고했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 6월 보통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죽하면 며느리를 내보낸다 할 정도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강하면. 근데 이게 5월에서 6월 사이에 거의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때 피부 질환이 또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제 이 계절에 이제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보통 자외선은 이게 세 가지 파장이 있는데요. UVC, UVB, UVA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UVC는 파장이 짧아서 오존층에서 튕겨져 나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환경상에 의해서 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UVB하고 UVA 자외선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UVB 같은 경우는 파장이 이제 조금 길어요. 길어서 근데 이제 길고 에너지도 좀 강해서 이제 피부에 이제 상처를 조금 강하게 남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UVA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뭐랄까 UVB보다는 강도가 이제 에너지 강도가 약하지만 이제 이게 파장이 이것도 좀 긴 편이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피부에 무리를 심하게 일으키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UVB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물놀이 할 때 뭐 이제 바닷가 이런 데 갔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그래서 여름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물집이 잡히거나 화상을 입혀서 뭐 이런 정도. 근데 UVA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하지만 강도는 약해서 피부에 뭐 큰 뭐 그거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피부가 까맣게 그을린 구릿빛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색을 이제 낼 수 있는 정도인데 보통 이게 이제 진피까지 오래 노출되다 보면 이게 진피까지 들어가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오래 노출되다 보면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는 거죠. 검버섯, 기미, 주근깨 정도. 이게 워낙 이제 강하니까 그런 부분이 오죽하면 생활 속에서 생활자외선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보통 보면 UVA 같은 경우는 구름 낀 날이나 흐린 날 이런 데도 다 상관없이 얘는 통과해요. 그래서 창문 창가에 내가 앉았다. 그럼 UVB 같은 경우는 창문을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차단이 되지만 UVA는 창문도 통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도 내가 안전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렇게 UVA는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정도. 그래서 요거는 사진 많이 보셨죠. 인터넷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이제 이제 여기 화면으로 보는 오른쪽 부분은 창가,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래요, 이분이. 창가 쪽에 이 자외선을 많이 노출된 부분이 얼굴이 더 많이 주름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UVA에 의한 주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노화를 더 가속시키는 걸 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UVB 같은 경우는 홍반이나 요즘 뭐 피부암도 간간이 들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피부에 암 생겨서 수술했다 이런 분도 가끔 듣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홍반 그래서 물집 이쪽으로 이제 UVB 그러니까 UVB보다는 UVA가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진피까지 손상을 주는 부분에 주름까지 가속화시키는 피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자외선 이제 A, B를 좀 알아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창이 없는 실내에서는 자외선 차단을
바를 필요가 없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창이 있는 실내. 근데 모든 집에 다 창이 있잖아요. UVA에 대한 주의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적은 양이 아니라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된대요. 보통 500원짜리 동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발랐을 때 흡수가 되나요?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이제 그 UVA와 B의 차단 지수가 SPF 지수를 UVB 차단 지수라고 하고요. PA나 PPD 지수를 UVA 차단 지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선크림을 사용하는 권장량이 아까 것처럼 2mg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데 보통 사용할 때는 그 많은 양을 사용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짜갖고 바르고 또 어차피 메이크업 뭐 쿠션 여기에도 비타민 거기에도 자외선 들어 있으니까 벽벽이 바르면 되지 뭐 이렇게 지나갔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 2mg을 발랐을 때 지속 시간이 SPF 50이면 그러니까 SPF 1이 15분이래요. 15분 정도의 자외선 차단을 해준다. 이렇게 봤을 때 SPF 50의 이제 그러니까 자외선 그 차단의 지속 시간이 약 12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량은 0.55mg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12시간 이거보다 0.5mg이니까 시간 계산해 보면 거의 4분의 1이 감소해서 내가 바르고 3시간 정도밖에 차단할 수가 없다라는 3시간 효과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외선 차단제를 내가 발랐어도 누구는 12시간이지만 누구는 3시간밖에 차단을 못해서 피부 노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선크림의 효과는 뭐냐? 차단력이냐? 아니고 차단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쪽이 더 강하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선크림을 발랐을 때 내가 차단을 그 시간을 길게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실적으로 보통 보면 이렇게 500원 이제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했을 때 요 정도 양이라고 하면 이거를 한번 만약에 내 평소 때 바른 양이 작았다.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사용량 이렇게 실제 사용량 2mg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을 연거퍼 이제 바르는데 이게 바를 때 이거 바르고 금방 또 바르고 하면 이게 흡수가 잘 안 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좀 이따 또 바르고 하는 게 효과적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적은 양을 썼을 때 이제 시간대를 한번 본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8시쯤에 내가 0.5mg을 발랐어요. 그러면 한 10시나 11시쯤 한 3시간이면은 지속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12시까지 그래도 안에서 있다고 치더라도 12시가 넘어버리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내가 1시 이후에 이제 바깥 출입을 했다. 그래도 발랐다고 위안은 삼았지만 피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다 노출이 돼서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씩 적은 양이라도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번 연속 발라야 한다. 그리고 보통 내가 바르는 양이 너무 적으면 3번까지도 바르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 내가 잘 도는 쪽에 볼이나 여기 광대 쪽에 조금 더 발라주는 것도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는 쪽에 약간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 차단해서 자외선 차단제 당 조절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러면 SPF 30, 50 뭘 써야 할까? 그리고 어차피 시중에 이제 얘기를 차단 지수가 높다고 좋냐? 아유 그렇지도 않아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SPF 30의 권장량 아까 2mg을 도포했을 때 약 7시간 정도 이제 차단 기능이 있대요. 그러면 실제량 내가 그냥 적은 양을 했을 때는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SPF 50 같은 경우는 어차피 권장량을 도포했을 때 12시간이고요. 실제량을 도포했을 때 도포 시에도 실제 내가 조금 발랐어도 SPF 30보다는 지속 시간이 조금 기니까 차라리 차단 시간 긴 거를 처음부터 쓰기를 이제 권장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은. 근데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PA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UVB에 관한 거 SPF. 근데 PA 지수라고 해서 그 UVA를 차단하는 것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이제 이 표시가 달라지는데 이것도 차단 지수가 높은 피해 이제 뭐 플러스가 세 개인 거, 그다음에 플러스가 네 개 있는 거를 아예 그냥 사용하라는 거죠. 일을 했을 때 차단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권장량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보면 이제 우리 피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저희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얼굴만 바르나요? 목까지 저도 바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갈 때 팔이나 이런 데는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팔 노출된 팔이나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꼼꼼히 저도 바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외선 차단을 했어도 이게 어느 정도는 통과해서 피부 안으로 들어온다 해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진피까지 들어가면 손상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가면서 노화가 되겠죠. 조금씩 손상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차단제 바르는 건 당연한 거고, 선블록 바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밖에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보습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습은 뭘까요? 피부 같은 경우, 우리 팔다리 같은 경우는 그 바디 로션 같은 거 잘 발라주고, 얼굴 같은 경우는 기초 라인을 엄청 잘 꼼꼼히 잘 하셔야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초 라인으로 해서 수분을 꽉꽉 채워주고, 물도 잘 마셔주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항산화제를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바르고 먹는 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자외선이 들어와서 파괴되고 손상시키고 산화시키는 것들을 많이 좀 덜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조금 정리하자면 충분한 보습제를 사용한다 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주고 항산화제 바르고 먹고 우리 보니 대표적으로 비타민C나 이렇게 어, 바르는 비타민C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바르고 먹고 하면서 내 몸이 산화되고 이 산화로 인해서 노화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들을 검버섯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근깨 같은 거 생기는 것들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외선 차단제를 마지막으로 꼼꼼히 발라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여름 이제 급강한 이제 8, 9월 아주 그냥 태양이 끝까지 아주 올라갔을 때 그때도 좀 굉장히 많이 적응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자외선 차단제는 종류가 있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인 요소로 자외선을 흡수한 거를 열로 배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 겉에서. 그래서 이걸 흡수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또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 차단 이게 겉에다가 코팅을 해서 이게 튕겨져 나갈 수 있게 피부와 상관없이 튕겨져 나갈 수 있게 물리적으로 빛을 산란시켜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무기자차가 피부에 안전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요. 여기 이 무기자차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징크 옥사이드하고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요 두 개 빼고 모든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자차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어디 가서 이제 내가 정말 타사 거라도 뭔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없어서 그럼 무기자차인 걸로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뭘 발라도 괜찮은 분은요, 둘 다 사용없대요. 어느 거나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가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피부가 저같이 민감한 분, 따끔거리거나 뭐 조금 하면 막 이런 분들은 무기자차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피부에 이제 민감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데 얼굴이 막 가렵고 이렇다. 그럼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자차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아티스트리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많이 여름 되면 많이 썼던 건데 아이디얼 레디언스 이 UV 프로텍터는 얘는 지금 그 저기 뭐야 무기자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성분을 쭉 보시면 그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성분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선케어로서 높은 차단 지수를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고 얘는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유는 여기 진주 프로틴 진주 그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산란 효과가 있어서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여요. 주름이 좀 덜 보인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메이크업 베이스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요거를 대용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광채가 너무 좋아지죠. 그러니까 되게 투명해 보이고 피부 이제 보통 밝아 보이고 투명해 보이는 건 여자분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자외선 차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3D 리포좀처럼 여기 모든 테크놀로지가 집약돼 있는 걸 찾는다 그러면 아이디얼 레디언스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여기 다 들어있다고 해요. 아수라 체리로 광채를 주고 리코리스 요것이 수딩 이제 수분을 주고 네. 그다음에 수딩을 해주고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수분을 충분히 넣어서 이 원래 피부 속에 수분이 충분하면 얼굴이 뭐라 그러죠? 빛이 애기들 피부 보세요. 애기들 피부 굉장히 막 촉촉하고 막 탄력 있고 하는 애기 그 피부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분이 많아야지 그게 된대요. 피부 속에. 그러니까 세포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분 베이스가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꽃이요. 데이지, 제라늄, 자스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어서 항산화 기능까지. 그래서 이게 무기자처로서 이제 모든 테크놀로지 집약체인 아이디얼 레디언스 이 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도 아주 착한 아티스트 파이토 UV 이제 선크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차단 지수가 높아. 얘도 SPF 50에다가 PA가 4개, 플러스가 4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항산화 식물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대 8시간 항산화 효과. 한번 발랐을 때 8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바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동전 크기만큼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을 바르려면 한 2번에 나눠서 내가 이제 발라주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 국화꽃이 마이너스 30도 이하에서 이 시베리아 기후에서 견디는 국화꽃이래요. 그러니 피부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 유해한수로부터 이제 환경으로부터도 이게 이제 완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내가 한낮에 자외선을 받아도 피부가 끄떡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일단 끈적임이 없어서 남자분들도 사용해. 저희 아들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사용할 만한큼 그다음에 보통 남자분들은 빛 반사 있는 거 이렇게 얼굴이 막 번들거려 보이는 거 싫다고 해서 이거 써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권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간이 없을 때 팔이랑 이런 데도 다 발라요. 그냥 바르기도 해요. 바디에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끝에 요 끈적임이 없는 산뜻함이라고 했잖아요. 피부에 여기 보면 마무리로 남성들이 쓰기도 하고 바디 피부는 물론 메이크업 전에도 전혀 밀림 없이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 요거 굉장히 또 근데 이 제품은 유기자차, 무기자차 뭘까요? 여기는 이제 유기자차예요. 근데 이제 유기자차 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성분들이 아까 그 말한 두 가지 성분이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산화 효과나 피부에 그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항산화나 피부 보호 진정 효과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바디용으로 많이 나오고 아이들은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바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것도 SPF 50 차단 지수가 되게 높아요. 아까 위에서부터 세 가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가 다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받은 거고요. 그중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백이나 주름 개선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이게 어린아이부터 사용 가능하다, 임산부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밀크 제형으로서 이게 백탁 없이 가볍고 촉촉하게 바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무기자차인 100% 무기자차인 제품인데 이게 왜 백탁이라는 건 얼굴이 왜 강시처럼 하얗게 이렇게 보통 그렇거든요. 무기자차 바르면.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논나노 무기자차라서 그래요. 그거를 가볍게 무기자차를 다 쪼개서 입자를 굉장히 약하게 아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랐을 때 강시 같은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안전하게 또 밖에 나갔을 때 부담 없이 쓸 수 있고요. 피부 진정 효과 나는 식물 성분들, 피부 보호하는 식물 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제품들 이제 시중의 거랑 비교하실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쁘면 자외선 차단제 패스하고 그냥 메이크업 제품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자외선 차단 성분 이 들어있는 메이크업 제품 얘도 SPF 50인데 써도 되지 않냐 PA도 높고 그랬더니 이거는 선크림은 일단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근데 얘는 많은 그 500원짜리만큼을 쓸 수가 좀 약간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을 그렇게 썼다가는 얼굴이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선크림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후에 이제 오후쯤 되면 땀이나 이런 걸로 약간씩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차단 효과 조금씩 덧바르면서 계속 이제 차단 효과를 좀 높이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크림을 지울 때 선크림 지우는 거 이제 저희 것도 지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선크림이 이게 무기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강시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겉에 그 피부 위에 도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특히 바닷가 같은 데는 그 아예 그렇게 아주 그냥 진하게 발라서 그 자외선이 피부를 튕겨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면 뻑뻑하고 또 잘 안 지워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대요. 근데 이제 글씨가 좀 잘못됐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민감한 피부나 이제 건성, 지성 모든 피부에 클렌징 오일을 추천한다고 해요. 가장 잘 지워진대요. 그런데 저희 아티스트리에 클렌징 오일이 있죠. 이건 이제 메이크업도 지울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인데 여기에 비타민 E, 아르간 오일도 함유되어 있어요.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 효과 되는 성분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어차피 쓰는 거 이제 클렌징 오일. 이제 여름철이니까 1차 세안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넣어봤고요. 요 선크림, 클렌징 오일도 오래 비비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이거를 이제 3분 이내로 클렌징하면 굉장히 빨리 지울 수 있고요. 2차 세안 당연히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건성 쪽에 가까우니까 민감성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썼는데, 그 지성인 분들은 이 클렌징 오일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얘기 들어보면 네,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폼 클렌징 한 번 더 2차 세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 유튜브에 이거 실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데모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약간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UV 파이터 프로텍터 하고 이제 타사 거를 이제 물에다 닿아서 막 흔들어요. 넣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물을 버렸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깨끗하세요? 딱 눈에 봐도 확 보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메이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프로텍터는 물로도 굉장히 잘 지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남아있는 건 클렌징이나 이제 뭔가 바디워시, 샤워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지워지기 때문에 타사 거랑 비교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겉에 끈적끈적한 피부에 이게 다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클렌징 웬만큼 해서는 안 지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제 봄, 여름의 자외선에 이제 방법.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UVA 차단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니까 UVB보다 A 차단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선크림 잘못 바르면 오히려 피부 노화 가속된다. 선크림을 2번 연속 그래서 연속 바르는 것. 그다음에 먹고 바르는 항산화제를 선크림과 같이 써야 한다. 선크림만 가지고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민감한 피부에는 무기자차 무조건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가 들어있는 이 무기자차를 쓰셔야 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 메이크업 제품은 덧발라서 사용하는 걸로 그다음에 무기자차 선크림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지우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외선 차단 제품의 설명이 다 끝났는데 올 여름도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 피부 노화 안 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뭐 너무 당연히 알고 있다는 선크림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겠어요? 예. 뭐 뭘 설명 들을 것도 없이 무조건 바르면 되지.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알고 나면 어머 열심히 발랐는데 참 효과는 반도 안 됐겠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늘 우리 아티스트리 강의 들을 때도 그 이제 강사님들이 선크림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르셔야 되고 그때 늘 우리 쪽에서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하고 다 동시에 어떻게 말 얼굴이 막 떡지고 흡수도 안 되죠.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근데 그렇게 발라야 효과를 보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참 이제 안 그러면은 보통 그거 권장량의 4분의 1만 바르니까 야 어머 이거 10시간 지속 안심 이게 아니고 2시간 반으로 끝났구나. 그죠? 그래서 참 그 중요한 포인트를 정말 차분히 잘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여름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제 뭐 늘 이런 성분을 보고 뭐 강의도 듣고 했지만 UV 차단 지수가 높으면 뭔가 좀 세다, 뭔가 좀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50 말고 뭐 한 35 정도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근데 중간에 화장을 하면 중간에 그렇게 제대로 또 덧바르기도 어렵고 결국 우리가 그 많은 양을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성분이 독한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다. 이걸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깨우쳤거든요. 시간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점점 차단 지수가 높게 나오는 이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말
제가 이제 저는 뭐 우리 보통 뭐 여성들 다 뭐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 메이크업을 하니까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아마 아이디얼 레디언스 UV 많이 쓰셨을 텐데, 야 그게 무기자차, 그러니까 이게 반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무기자차 성분이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보통 무기자차하면은 어머 나는 피부에 되도록이면 성분이 흡수 안 되고 그냥 반사해서 막고 싶어, 피부를 위해서, 뭐 민감성 아니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뻑뻑하고 이게 두꺼운 느낌이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해지고 클렌징도 어렵고 이게 문제인데, 어쩜 우리 아이디얼 레디언스 UV 프로텍트는 무기자차 성분을 쓰면서도 어쩜 그렇게 그죠? 그런 무기자차의 단점이 없는 그런 제품인지 다시 한번 너무 사랑스러워지네요. 지금 안타깝게 일시 품절인데 좀 기다리면 이제 여름 계절이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정말 그 자외선 차단 누구나 다 쓰는 제품인데 또 제대로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 우리 또 뉴트라이트인데요. 우리 아메이 사업의 정말 가장 큰 기반이 바로 이 제품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떤 기업에서 우리 아메이 사업의 플랜을 이제 이렇게 모방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제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플랜이 무의미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갈수록 정말 이 제품의 정말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이저인 이제 이 건강 쪽의 뉴트라이트, 늘상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제품을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를 또 쭉 이렇게 카탈로그 스캔으로 나열하다 보면 그 각각은 또 우리가 공부가 되겠지만 이게 조금 이제 개통 정리가 잘 안 되는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질병과 엮어서 그죠? 늘상 우리가 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뭐 고혈압 제품, 당뇨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뭐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혈압이 원리가 이러니까 이런 제품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이 나 고혈압 있는데 뭐 이런 분을 만났을 때 가면서 그 뉴트라이트 중에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사실 뭐 그렇게 따지다 보면 뭐 그죠? 뭐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정말 세 가지나 네 가지 딱 이렇게 권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떠오를 수 있게 우리 서혜경 리더님 좀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고혈압과 뉴트리라이트인데요. 그 이진아 사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신 컨셉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혈압의 원리와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는 원리와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 그다음에 그런 거와 관련된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들을 어떻게 권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컨셉에 맞춰서 강의 준비했습니다. 먼저 혈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짜낼 때 발생되는 혈관의 저항. 그러니까 혈압은 혈관의 저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저항의 세기가 큰가를 보는 건데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압을 이렇게 딱 짜낼 때, 혈액을 이렇게 딱 짜낼 때가 당연히 이렇게 누르니까 혈관 저항이 제일 세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수축압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이렇게 쫙 다시 이렇게 그 벌어지죠. 이때가 이제 혈압이 제일 낮아지는 거죠. 혈관의 저항이 제일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릴 때가 쥐어짤 때가 제일 높은 거고 이게 느슨해질 때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축압, 이완압,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압 얘기할 때 120에 80 이렇게 부르면 120은 수축압을 의미하는 거고 80은 이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차이가 40 정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그러니까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이 한 40 정도의 그 차이를 보통 보인다. 그게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좁혀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로 벌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보통 이제 혈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120에 80은 딱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혈압, 내가 혈압을 쟀는데 나 120에 80이야. 그러면은 가장 정상적이면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혈압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렇게 가장 좋은 혈압은 사실은 건강한 20대에 그 보통 그 나오는 혈압이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뭐 그다음에 비만해지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뭐 40, 50, 60 넘어가면서 120을 80을 참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제 혈압이 또 낮은 경우도 있죠. 그걸 또 저혈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90에 뭐 60, 뭐 100에 뭐 65 이런 식으로 혈압이 또 저혈압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혈압이면 좋냐? 저혈압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고혈압이니까 고혈압에 맞춰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고혈압은 거의 국민병이죠. 그래서 거의 6명 중에 1명이 지금 성인들 같은 경우 혈압이 높다고 하고 고혈압 상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압과 관련된 질환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이 뭐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도 다 커지고 주변에 보면 다 뭐 고혈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양소 그리고 고혈압이 되면 이제 보통 병원 가면 이제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데 그 약에 대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을 먹기 전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리 기준을 보자면은 가장 좋은 혈압은 120에 80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제 정상 혈압이다. 그러면 130에 85 정도는요. 정상 혈압으로 쳐요. 그러니까 내가 120에 80 넘어서서 나 130이야 이렇다고 고혈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상 혈압이고요. 정상이지만 살짝 높은 혈압을 130에 139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40 넘어가면 약간 가벼운 고혈압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140 넘어갔을 경우에는요,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심장질환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경동맥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를 해서 효소 같은 거 이런 수치 조사를 해서 140 넘어가도 고혈압 약 처방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140 넘어가면 좀 되게 찝찝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컨셉은 뭐냐면 고혈압 약을 먹기 전에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 혈압을 정상 상태로 유지를 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오늘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제 140만 넘어가도 경우에 따라서 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본인 이제 소비자분들 만났는데 140 정도 되는데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면은 어머 140이면은 가벼운 고혈압인데 왜 약을 처방받아? 약 먹지 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140이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심장 상태나 아까 얘기한 혈관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약이 처방될 수도 있는 그 수치가 140부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진짜 약이 처방되는 거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약이 처방되는 거는 160 넘어가면은 약이 처방이 돼요. 고혈압 약이 처방이 되고요. 180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고 거의 입원 상태까지 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양요법이 그 영양소로 우리가 이 중급 고혈압 가기 전에 고혈압 약을 처방받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든 관리를 해서 어쨌든 정상혈압 또는 정상이지만 약간 정도 한 130대 140 아래까지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컨셉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들이 있겠죠. 심장이 쥐어짤 때 압력이 혈관 저항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심장이 심하게 쥐어짤수록 혈관 저항이 높아지겠죠. 왜 심장은 왜 쓸데없이 그렇게 자기를 막 심하게 쥐어짤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동맥경화예요. 혈관 벽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주 목적은 뭐냐면 혈액을 저 말단에 있는 우리 몸의 세포들의 입에다가 혈액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과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 게 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쥐어짜서라도 그걸 통과하게끔 심장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 혈관 벽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아주 가장 큰 원인이고요.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원인이 돼요. 술을 많이 먹으면은 술은 저희가 MT 알코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영양소가 없는 그냥 칼로리만 존재하는 게 알코올 술이에요. 그래서 이 술이 당으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다량으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양소 부족에 따른 그 동맥경화가 오기도 하고요. 또 비타민 B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희 공부했잖아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동맥경화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 소모량이 워낙 많은 게 또 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있지만 술 자체가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당이에요, 당.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몸에 엄청난 혈당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죠. 그 끈적끈적해서 혈관을 막게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그 혈압을 높이는 아주 중요 원인이 된다. 그 술 많이 드시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음식을 짜게 먹어서 나트륨 수치가 세포 내에 많아지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세포 내에 나트륨 수치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그 수분을 밖으로 배출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몸의 수분량을 늘려버리거든요. 부종이 생기겠죠. 그래서 혈관에 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꽉 차 있으면 혈관 저항이 심해지겠죠. 이게 심장에 압박을 줄 때 빡빡해질 거 아니에요. 물이 막 꽉 차 있으니까 적당히 차 있어야지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너무 음식을 짜게 먹는 것도 혈압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살이 많이 찌는 것. 이건 어떤 원리냐면 내가 살이 찐다고 심장이 같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 부피가 불어날수록 내 심장도 같이 크기가 커지지 않잖아요. 심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부피가 커질수록 어떻다? 피를 더 많이 널리 공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어떻게 되죠? 더 자기를 심하게 쥐어짜서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비만이신 분들은 무조건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심장이 무리하지 않게 하려면 살이 찌면 안 된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콩팥 기능이 저하가 돼도 혈압이 올라와요.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저희가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유명한 호르몬 있죠.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설하고 나트륨을 배설하면서 수분을 빼는 게 그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하는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어디서 나온다? 심장에 있는 부신에서 나와요.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호르몬 분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몸에서 소금기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몸이 계속 부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분이 같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점점 부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순환이 빡빡해지는 거죠. 몸 전체의 순환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빡빡한 상태를 피를 돌려야 되니까 심장이 계속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도 그래서 신장성 고혈압이 올 수가 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도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카페인과 니코틴도 고혈압의 원인이 돼요. 이게 만성적이고 장기적이고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페인과 니코틴은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시키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배우셨죠? 혈관이 수축된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 심장은 압박을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과 니코틴도 고혈압의 큰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과다도 그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고혈압 그러면 남성형인데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여성들이 고혈압이 갑자기 오는 평상시에 멀쩡했다 갑자기 고혈압이 오는 경우 그래서 이걸 여성형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그 너무 만약에 과잉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잉 분비가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게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모으거든요. 뭐든지 막 모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으는 과정에서 수분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를 하려면 몸에 물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모아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호르몬을 억제해가지고. 그래서 그 갱년기가 되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오히려 그 적게 분비도 되지만 초기에 일시적으로 막 과잉 분비가 되면서 언밸런스가 되면서 과잉 분비가 되면서 또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호르몬 치료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또 저희 뭐 루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좀 도움이 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과다도 이럴 때 원인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교감신경 항진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혈압을 높이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혈압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든가 또는 내 주변의 소비자분들이 왜 고혈압이 왔는지를 한번 찬찬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영양요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고혈압과 관련돼서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들, 우리 혈압을 낮출 수 있고 심장과 혈관계를 좋게 해줄 수 있는 영양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칼륨이에요. 칼륨인데 이 칼륨은 첫 번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우리 콩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를 분비하거든요. 그 레닌의 분비를 줄여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소변의 양을 늘린다라는 기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돼서 엔지오텐신이라는 그 효소를 분비시켜요. 분비시키면 이 효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도스테론을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요 단계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알도스테론이 만들어져서 얘가 뭘 한다? 몸에 있는 소금, 나트륨을 뺀다는 거야. 나트륨이 빼지면 같이 뭐가 빠져요? 수분이 빠지는 거죠. 이제 천연의 이뇨제 역할을 하는 거죠. 수분이 빠지니까 혈압이 쭉 내려가지는 거죠. 그래서 칼륨은 천연의 혈압약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능, 이 칼륨이 되게 중요한 게요.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 편은 여러분들이 꼭 저희가 뉴트리라이트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동그란 게 뭐냐면요.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생명활동을 하거든요. 영양소 수축하면서 노폐물을 배설하고 이완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거든요. 이렇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배설하는 거를 수축과 이완이라는 작용으로 세포는 세포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세포는 생명활동을 영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할 때 그냥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아니라 전기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이온을 주고받으면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4대 미네랄, 우리 생명활동의 가장 중요한 4대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치환을 하는 거야, 각자. 그래서 칼슘은 마그네슘하고 세포를 주고받으면서 치환을 하는데 비율이 2대1의 비율로 칼슘 2분자에 마그네슘 1분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축과 이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고 마그네슘이 빠질 때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오고 마그네슘이 빠지면 세포가 수축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칼슘이 나가고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세포가 이완이 돼요. 그리고 이 작용을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나트륨하고 칼륨이에요. 얘는 1대1의 비율로 서로 원소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세포가 수축이 되고 반대로 칼륨이 들어오고 나트륨이 빠지면 세포가 이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포를 수축시키는 원소는 뭐다? 칼슘과 나트륨이에요. 우리 세포를 수축시키는 원소는 칼슘과 나트륨이에요. 반대로 우리 세포를 쫙 이완시키는 원소는 뭐다? 마그네슘과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축과 이완이 이 비율이 맞게 짝짝 잘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는데 만약에 너무 우리가 짜게 먹어. 너무 짜게 먹어서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면은 교환해야 될 칼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겠죠. 이럴 때 세포가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세포가 이완이 안 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많이 먹지 말라는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고 또 세포 내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 수분도 안 빠져요. 그래서 혈관에는 또 수분이 또 꽉 차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칼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영양요법을 할 때 그럼 칼륨제를 내가 따로 먹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칼륨은요. 야채나 과일에 되게 많이 풍부해요. 그래서 야채 과일을 극단적으로 안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칼륨이 부족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칼륨을 내가 만약에 영양제로 보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칼륨 보충제로 가장 유명한 게 바나나예요. 바나나에 굉장히 칼륨이 많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바나나 그냥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면 칼륨 보충은 충분히 되니까 따로 영양제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칼륨 내가 혈압이 높을 시에는 칼륨이라는 영양소를 잊으면 안 된다. 이완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따가도 설명될 칼슘과 마그네슘, 특히 이 마그네슘의 기능은 고혈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 효소예요. 코엔자임 Q10 효소는 고혈압에 왜 중요한 기전이 있냐면 첫 번째, 혈압이 높아도 심장 기능이 좋으면 심장이 잘 버텨주겠죠.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코엔자임 Q10은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첫 번째 주요 기능이 ATP라는 에너지 전지를 생성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그러니까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에너지 생성에 관여되는 그 효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 효소라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 CoQ10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체 몸에서 뭐 다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심장 세포에는 죽을 때까지 심장 박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은 뭐 수천 개도 갖고 있대요, 한 세포당.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잘 돌려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코큐텐인데다가, 게다가 그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지 않고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또한 이 코큐텐 요소라는 거예요. 항산화 기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심장 기능을 잘 유지하려면 저희가 이 코큐텐 요소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코큐텐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예요. 어떤 항산화제냐면 지용성 항산화제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는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산화제 중에서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는 항산화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효소는 코큐텐 요소고 영양소로는 비타민 E예요. 그래서 이 코큐텐과 비타민 E는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는 영양소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 혈액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산화예요.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서 과산화지질이 돼서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염증이 발생돼서 혈관벽이 두꺼워질 때 우리가 동맥경화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강력한 보호제가 코큐텐 요소와 비타민 E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큐텐 요소가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 이 코큐텐 요소는요, 우리 혈관벽이 부드럽게 유지가 돼야지 플라그가 안 껴요. 그 부들부들하게 잘 유지되게 해주는 그 물질을 산화질소라 그러거든요. 그 혈관의 이완제라고 부르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에서 생성이 돼요. 그 생성이 될 때 관여되는 애가 바로 코큐텐 요소예요. 그럼 코큐텐 요소가 부족하면 혈관벽이 어떻게 돼서 부들부들하지 않고 거칠거칠하니까 노폐물이 자꾸 들러붙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혈관벽의 건강과 탄성에 관여한다라는 게 코큐텐 요소의 중요 기전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고 혈관 내벽의 탄성과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이 높을 시 또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꼭 먹어줘야 되는 게 코큐텐 효소인데 이게 40이 넘어가면 간에서 생성되는 능력이 확 떨어지고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들 심장마비 돌연사가 40 이후에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코큐텐 요소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이 코큐텐 요소가 간에서 생성될 때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6가 부족해도 코큐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40 넘으면 따로 외부에서 코큐텐 요소를 먹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자연의 긴장 완화제라는 별명이 있고 천연의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고혈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이 마그네슘은 300종류 이상의 효소의 원료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마그네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수축 이완에 서로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극단적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포 안에 칼슘이 들어갔어. 그게 빠지려면 마그네슘이 자리를 바꿔줘야 되잖아. 서로 자리 바꿈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칼슘이 못 빠져나와.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면 우리 동맥혈관에 칼슘이 계속 박히겠죠. 안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동맥이 어떻게 되겠어요? 석회화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동맥의 석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칼맥 D는 기가 막히게 칼슘 2, 마그네슘 1, 비타민 D 해갖고 딱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2대1의 자연의 법칙을 기가 막히게 구성한 게 저희 칼맥 D예요. 그래서 저희 칼맥D를 먹으시면 절대로 동맥혈관이 그 석회화될 일이 없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칼슘제를 드신다면 꼭 뭘 드셔야 된다? 칼맥D를 드셔야 된다. 그거를 꼭 소비자분들한테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인 칼슘, 신장 결석은 칼슘 덩어리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비타민 또 B6와 같이 작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예방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무슨 이뇨제 같은 거, 고혈압약 드시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뇨제거든요. 근데 그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뇨제가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소모시킨대요. 그러니까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뇨제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을 따로 복용을 해주셔야지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천연 치료제를 고혈압약 먹으면서 그 천연 치료제를 다 저희가 소모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혈제 먹으면 코크테일 요소 꼭 먹어야 되듯이 고혈압약 먹을 때는 반드시 마그네슘제를 꼭 같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혈관의 중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의 원료다. 그래서 비타민, 단백질, 비타민 C, 구리, 규소, 요게 요 네 가지 원소가 콜라겐의 구성 원소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잘 드시면 콜라겐이 쫀쫀한, 우리 몸의 접착제라고 하는 콜라겐 조직이 쫀쫀해요. 그러면 같은 혈관이라도 퍼석퍼석한 혈관이 있을 거고 또는 딱딱한 혈관이 있겠지만 같은 혈관이라도 탱탱하고 쫀쫀한 혈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설령 내가 살이 쪘다 하더라도 심장이 압박을 할 때 혈관이 탄성이 있어갖고 쫙쫙 벌어지면 심장이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혈관 저항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혈관의 저항이 혈압이라고 우리가 아까 정의를 내렸듯이. 그러니까 혈관이 탄성 있게 쫙쫙 늘어나주면은 혈압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혈관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퍼석퍼석하고 딱딱하니까 심장이 압박 줄 때 혈관이 빡 힘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딱딱해 저항을 심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의 세포들을 튼튼하게 쫀쫀하고 탄성 있게 만들고 우리 끝에 말초혈관들 있죠. 그 말초혈관들이 튼튼하고 쫀쫀하고 탄성이 있어야 비록 혈액이 조금 좀 탁하고 더럽더라도 혈관이 쫙쫙 벌어나 주면은 혈액이 잘 통과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혈액이 뭐 혈당이니 뭐니 해갖고 자꾸 이제 뭐 혈전 같은 거 생겨갖고 지저분해지는데 그게 말초혈관에 가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단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과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심장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쥐어짜서라도 피를 보내려고 심장은 계속 압박을 해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초혈관이 탄성이 있고 쫀쫀하고 쫙쫙 늘어나면 혈액이 좀 더러워도 쫙쫙 벌어나 주면 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압력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을 튼튼하게 하고 말초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바로 콜라겐인데 콜라겐의 주요 원료가 바로 비타민C다. 그래서 평상시에 멍 잘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비타민C 잘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항산화제예요. 아까 비타민이랑 코키테는 지용성,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지만 비타민C는 대표적인 수용성, 그러니까 물이 산화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혈액의 90%는 뭐죠? 물이죠. 그래서 비타민C는 전신에서 우리 그 혈액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제가 바로 비타민C예요. 근데 그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 혈액의 90%인 물을 보호하는 물질이 부족하면 혈관에 염증이 많아지고 손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 염증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이 가서 그걸 또 덮으려고 하고 그럼 동맥경화가 오겠죠. 그래서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또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말초혈관을 막는 가장 중요한 또 그 물질이 당뇨 있으신 분들 당화혈색소잖아요. 이 당하고 쭈글쭈글한 건강하지 못한 적혈구, 다 죽어가는 적혈구랑 딱 결합을 해요. 탱탱한 적혈구랑 당이 결합이 안 돼요. 서로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근데 쭈글쭈글한 기능 떨어진 적혈구랑 딱딱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혈전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이 쭈글쭈글한 적혈구랑 그 당이 만나려고 할 때 그걸 못 만나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C예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비타민C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한 당뇨 있으신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면 모세혈관을 막으니까 아까 그 이론에 의해서 혈액을 보내려고 심장이 자꾸 압력을 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억제하기 때문에 비타민C 꼭 드셔야 되고요.
또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몸에 납이 축적될수록 혈압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 기전은 정확하게 제가 못 찾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면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미네랄은 굉장히 다양한 효소 역할들을 하잖아요. 뭐 아연이니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효소들이 부족해지면서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냥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 납을 배출하는 것도 비타민 C이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현대인들 중금속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이런 측면에서 영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뭐 말모, 그죠? 이거 말해 뭐 하겠어요? 이 오메가3는 그 고혈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벽에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그 콜레스테롤의 주범은 그 부피가 큰 LDL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런데 그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돼 갖고 혈관벽에 들러붙어 있을 때 그거를 싹 청소해서 다시 간으로 돌려주는 애가 HDL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래서 그 HDL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벽이 저절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HDL 수치를 증가시켜요. 오메가3가. 그 LDL 수치가 아니라 HDL 수치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킨다. 뭐 이런 기전을 또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LDL 수치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한다. 이런 모든 영양소의 그 기전의 밑바닥에 보면 다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염증 억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지방이잖아요. 그 지방은요. 어떤 지방이 오더라도 그 세포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내가 몸에 염증이 많으면 세포를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의 구성원료인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많이 합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첫 번째 의심해야 되는 게 내 몸에 염증이 많나? 이걸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벽에도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늘 부딪히니까.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벽의 염증을 세포 재생을 위해서 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다니는데 걔가 산화가 되면 오히려 이제 더 이제 그 깡패가 되는 거죠. 혈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세포는 세포막이 기름이라 그랬죠. 그런데 기름인데 콜레스테롤도 기름이지만 모두 기름이죠. 오메가3도 기름이죠. 포화지방도 기름이죠. 인지질도 기름이죠. 오메가6도 기름이죠. 그래서 이런 기름 성분들이 이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메가3를 충분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포막이 가장 좋아하는 그 지방, 그 막이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가장 부드럽고 가장 유연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똑똑한 문지기를 만드는 거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메가3가 부족하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막 이래서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든다는 게 바로 그런 기전이에요. 세포막이 콜레스테롤 안 쓰고 오메가3를 쓰기 때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가 항염 기능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기전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LDL 수치가 줄어들고 또 이 HDL 콜레스테롤 그걸 구성할 때 그 원료 물질이 또 오메가3가 쓰인대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풍부하면 또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놓기 때문에 청소하는 물질도 많이 만들어져서 혈관벽에 염증도 억제하지만 혈관벽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에 들어있는 그 EPA의 중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EPA하고 DHA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 몸에서 이게 지방이잖아요. 지방인데 내 몸이 제일 좋아하는 지방이 오메가3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합성할 필요가 없어요. 간에서 굳이.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오메가3 많이 들어왔으니까 중성지방 만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줄이는 또 하나의 기전이 바로 뭐냐면 저 밑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아플까 그 책 공부할 때 우리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데 걔가 어쩐 일인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은 포도당을 대사를 못한다.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포도당, 세포가 쓰지 못하는 포도당은 인슐린이 싹 다 중성지방으로 바꾼다 그랬죠. 근데 그 중성지방이 쌓이면 그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이 염증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포막, 우리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세포 인슐린 수용체에 지방이 가서 들러붙으면은 세포막 수용체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메가3가 그 지방을 녹여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오메가3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포도당을 잘 갖다 쓰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또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중성지방을 만드는 걸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포도당을 잘 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체내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되면 염증이 억제되고 염증이 안 생기고 염증이 안 생기니까 혈관이 건강해지고 뭐 이런 기전들이 쫙 이게 펼쳐 나가는 거죠. 그리고 혈전이 생기는 거, 이런 중성지방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혈전이 생기면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죠. 이 불포화지방산은 녹이는 기름이잖아요. 얘네들이 기름을 살살살살 녹이기 때문에 혈전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고 엄증이 억제되고, 그러니까 그 그 고혈압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원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다. 한마디로 혈관 청소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리신인데 유명하죠. 마늘에 들어있는 이 알리신 성분인데요. 이 알리신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영양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건요. 그 근원에 뭐가 있다? 염증 개선, 염증 억제. 염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기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알리신은 굉장히 중요한 항염 영양소잖아요. 염증 강력한 페니실린의 뭐 25배의 그 강력한 항염제이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얘를 먹으면 몸에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콜레스테롤을 개선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알리신은 또 콩팥에 들어가서 레닌 엔지오텐신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알도스테론 분비를 억제해서 그 몸에 그 수분을 가두는 거를, 수분을 보유하는 거를 그 방어해주는 기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신도 굉장히 중요한 그 혈압을 낮추는 기전이 있고요. 그 밖에 엽산 부족하면 우리 뭐 생기죠? 엽산, 비타민C, B12 부족하면은 호모시스테인이 형성돼서 동맥경화 생기잖아요. 그래서 엽산이나 B12, 비타민 B6 이런 영양소 중요하고, 비타민 E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지방이 산화되는 천연의, 그러니까 지용성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E고요. L-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이름이잖아요. 저희 뉴트리프로틴에 있잖아요. 이 L-아르기닌은 그 산화질소, 아까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는 혈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그 부드럽게 해주는 그 물질의 원료 물질이 L-아르기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은 산화질소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L-아르기닌도 혈압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그런 기전으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런 영양소들이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재료를 갖고 요리를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소비자들한테 내가 혈압 때문에 뭔가 영양제를 하나 먹고 싶어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미션이 거의 이거 미션 임파서블인데, 미션을 어떻게 받았냐면 4가지만 추천하라는 거야. 이 사람이 4가지만 딱 추천하라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막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가 그 더블엑스예요. 더블엑스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따로 열애를 놓은 게, 인간이라면 이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고혈압이어서 먹고 당뇨여서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현대인이라면 하루에 5접시에 5가지 칼라 이상의 야채 과일을 못 먹는 현대인이라면, 인간이라면 다 먹어야 되는 게 더블엑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먹는다고 전제로 하고, 제가 그냥 깔게요. 이거 그냥 전제로 하고 이걸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아세로라씨,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세로라씨, 오메가3, 코큐텐 3가지 추천한다면 이렇게 추천하고요. 하나 더 추천한다면 갈리. 현대인들은 중성지방 수치도 굉장히 높으니까요. 갈리 추천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혈압이 140 이내에 있는 사람, 높지 않은 사람, 140이 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여기 관리 안 되면 이거 나중에 고혈압 약 먹어야 되고 골치 아파지니까 이 정도 챙겨 먹어서 혈압약 먹기 전에 관리를 해야 돼 라고 저희가 추천하는 수준이에요. 만약에 140이 넘어가고
심지어 막 160 넘어가면 무조건 약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약을 드시면서 서서히 영양요법으로 개선하면서 약을 줄여나가고 결국은 이제 혈압이 안정되면 약을 끊기까지 저희가 다시 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혈압이 140 넘어가시는 분이다.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꼭 추천하는 저희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진코엠이에요. 이 진코엠은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어떤 강력한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 혈관, 그러니까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혈전이 생성되는 걸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거의 아스피린 수준의 그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코엠을 보통 이제 치매 예방제로 먹잖아요. 근데 이게 치매 예방되는 거나 원리가 다 똑같아요. 뇌혈관 사이에 노폐물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뇌 혈액순환 시켜주고 뇌 신경세포 보호해주고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알츠하이머 치매에는 진코 성분은 약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게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내려오면 우리 몸에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노폐물 청소해주고 혈전 생성 억제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고 특히 그 정맥순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정맥순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진코엠이 거의 약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은 정맥순환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또 진코엠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 140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기능성으로 진코엠까지는 꼭 넣어요. 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혈압이 높아. 나 뭐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더블엑스는 다 먹는 거고 이건 전제로 깔고요. 아세로라시 오메가3 코피텐 3개 권하시고 만약에 하나 더 드실 수 있다 그러면 갈릭이 드시는데 140 넘어간다 그럼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진코엠을 더 추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늘 공부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뉴트라이트를 이제 고혈압 차원에서 이제 제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혈압의 그 이제 원리와 그 관련되는 영양소 위주로 해서 진짜 보다 더 좀 자세한 그 기전을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물론 우리가 권할 때 이제 상대방이 뭐 자기 뭐 이제 비용 신경 안 쓰고 뭐든지 뭐 권하는 대로 먹겠다고 하면 한 10가지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언제나 그 현실에서 비용의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이거를 고혈압 때문에 처음 뉴트라이트를 시작할 때 이거를 그렇게 과연 막 7가지 뭐 10가지 이렇게 먹기는 참 좀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좀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정말 권한다면, 예, 이제 그랬을 때 정말 필요한 영양소, 아주 기본으로 드셔야 될 이제 그런 고혈압 이제 영양소, 엄밀히 말해서 이제 우리 뉴트라이트 영양제 차원에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고혈압 원리 이제 하면서 정말 공부들 많이 되셨죠. 정말 지금 완전 댓글들 다 올라오는데.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이해 잘 됐다고 감사하는 이제 뭐 댓글 지금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언제나 내 안에서 이게 확보해져야 들을 때 아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 내 입에서 제대로 나가야 내가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다 알아. 뭐 이게 아니고 이랬을 때 요거를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이래서 필요하고, 요거는 요래서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딱딱 핵심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게, 이제 그거가 가능하게 지금 이제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정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누가 이제 고혈압 얘기하면은 전반적으로, 그러나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이제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메이 제품의 가장 기본인 이제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우리가 제품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소개해 주신 윤영롱 리더님 그리고 서혜경 리더님께 좀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말고 한마디 좀 더 구체적으로 인사와 칭찬을 하면 서로가 좋아지는 분위기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또 강사가 되니까 네, 그렇게 조금 더 2마디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맞점하세요. 네, 점심 마시